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뇌공부 열풍을 일으키신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의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정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화를 할 때 다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방법을 소개해 주실 때 사실, 감정, 그리고 의미 단계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또 다툴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 감정, 의미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구분은 임의적이죠.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공학에서 그걸 프로토콜 맞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각종 분위기 좋게 해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일어난 사건 사실 먼저 쭉 나열해 보자. 그럼 내가 나열하면 당신 확인해 보세요. 확인도 하고 다 됐나요? 그러니까 시작점하고 끝점을 서로 맞춰주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보통 사람들이 나는 사실 나열하는데 지금 화가 퍽퍽 나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러면 스탑. 지금 사실 이야기할 거면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면 도장 찍자 그래야 돼요. 같이. 자, 사실 끝났다는 시그널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같이 다음 2층으로 올라가서 감정에 대해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해야지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감정을 이야기하면 혼선이 일어나갖고 백날 해도 아무 결과 안 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 방법이네요. 뇌와 언어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화의 방법과도 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강의도 굉장히 재미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이제 감정을 전달할 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주도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기는 행위들이 많아요. 상대방한테 너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봐라고 오픈을 하면 나중에 자기 비밀이나 자기 결정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자기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는데도 와 하게 되는가? 요게 내각이 필요합니다. 브레인 사이언스가. 이 언어라는 것도 감정, 행동, 언어는 함께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뇌라는 거는 심리적 거대한 숲이거든요. 이 거대한 숲이 그 사람의 심적 상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사실 레벨인가, 감정 레벨인가, 의미 레벨인가,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감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다냐 하면 감정이 기술적인 문제다. 그래서 초시계, 스탑워치하고 온도계가 필요하다. 그럼 어느 쪽에서 거의 해당되는 건 뭐냐 하면 언어 생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대화잖아요. 거의 90%가 대화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숙하게 잘하는가, 이 문제가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이제 감정을 전달할 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대화에 대해서 빨리 말씀드리고 또 언어에 대한 내과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로 그럼 대화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면 요즘은 뭐 식사 시간이나 얼굴 마주하고 있는 경우 혹은 전화 통화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크게 우리가 대화를 이야기하면 이제 호응을 잘하라, 그다음에 질문을 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응을 하는 것 속에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뭐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전화를 해갖고 위안을 해주잖아요.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말이 술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환자의 예를 들어줘요. 아, 내가 내 친구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그 사람도 뭐 당신하고 비슷한 그런 위험한 암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호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주제가 같으니까네. 주제가 같아도 호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줄까요? 어떤 사람이 가서 에펠탑을 봤다고 막 그 불란서 갔던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나는 누브르 박물관 나도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호응처럼 보이죠? 그게 호응이 아닙니다. 내가 누브르 박물관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리얼하게 본 에펠탑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야기는 누브르 박물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는 나쁜 예, 하나는 좋은 예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말을 하는 중에 우리가 그 주도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기는 행위들이 많아요. 네. 그게 호응이란 탈을 쓰고 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게 맞장구를 쳐줬는데 사실은 끝나고 나면 크게 이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펠탑을 봤으면 내가 누브르 박물관을 봤던 걸 내가 리얼한 예가 많잖아요. 목구멍까지 이야기 나와도 그걸 억누르면서 그래, 당신이 봤던 에펠탑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그래서 가장 그 대화에 좋은 거는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계속 재밌게 자기가 리얼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요걸 뭐냐면 내 걸로 뺏어오는 걸 전환 반응이라 그래요. 그 다음 하나는 요게 진짜 호응이요. 진짜 호응은 그 사람 사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경험했는 사례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럼 맞장구 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이 리얼하게 본 에펠탑은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대화에서 나라는 주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게 항상 등장해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의견은 이렇다. 주어를 안 써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문을 할 때 편안하게 마음껏 너 이야기해봐. 혹은 친구하고 막 이렇게 다투다가도 상대방한테 너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봐라고 오픈을 하면 나중에 자기 비밀이나 자기 결정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왜 이런, 전체로 보면 되게 황당한 일이죠. 속내를 다 털어놓으라고 하면 자기 단점까지 다 이야기해요. 뭐 단점 정도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첫째 시간에 접근하고 회피 반응, 이득하고 손실을 계산하는 관점에서는 이건 황당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손실이 엄청난데 비밀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우리는 대화 중에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특히 허심탄회하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단점, 비밀까지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자기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는데도 와 하게 되는가? 요게 내각이 필요합니다. 브레인 사이언스가.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쾌감 중추를 건드려요.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말을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항상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임은 우리가 하는 스포츠 게임하고 반대의 룰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없어야, 내가 손해봐야 내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그렇지 않잖아요. 무의식 중에 항상 내가 이기려고 하죠. 그게 또 뭐하고 링크됐냐면 내가 이길 때 내 단점을 노출하면서도 내가 주도권을 가질 때 쾌감 중추가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됐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해요. 이거는 이 브레인 안에서 쾌감 중추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 원리를 알고 훈련을 해야만이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스탑하고 한 발 물러서 갖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경청이 말은 쉽지만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안 되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경청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 쾌감 중추를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내 비밀을 노출시켰을 때 얻는 손해보다
내 쾌감 중추를 자기에서 얻는 쾌감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의 주제가 그겁니다. 지구상에는 남녀 여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그러잖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자기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강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접근하거든 해피한 반응을 할 때, 우리가 말도 일종의 접근 반응이거든요. 그런 할 때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손 이득하고 비용하고 이득을 항상 저울질합니다. 이게 생리학의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걸 그냥 적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대화에서 내가 계속 말을 했을 때 얻는 쾌감이 내 비밀을, 내 단점을 노출했을 때보다 이득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짧은 영역에서는 이득인데 한번 물러서 보면 수년, 수십 년을 보면 그건 항상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할 의식 상태의 결부를 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행동, 감정, 의식 이 모든 거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그게 상태라는 겁니다. 감정 이야기할 때 핵심이 뭐였어요?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생리적 상태라는 걸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때만이 그에 대해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언어의 출현에서 중요한 것은 쭉쭉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건 대화다. 네, 전화 통화든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입니다. 네, 그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요즘은 이제 그게 뭐 상당히 일반화돼 있죠. 길 가다도 스마트폰 보고 애인끼리도 식사하면서도 스마트폰 각자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브레인 사이언스적으로 참 황당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금까지 지난 20만 년 이상 어디서 살았나 하면 우리가 사는 생태 공간은 타인의 얼굴 속에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시선을 피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지금까지 사회를 이루고 감정을 교류하고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루는 가장 근본에는 커플이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으면서 일어났잖아요. 그럼 커플이 만나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얼굴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선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이것이 지금 유리 액정 속에 지금 갇혀버린 거예요. 이건 참 황당한 사건이에요. 네. 다시 저는 그쪽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쪽에서는. 네. 다시 우리는 맨 얼굴을 봐야 돼.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 얼굴은 뭐 흔히 어의 꼴이라 하지만은 그걸 넘어서 갖고 우리의 생존 공간입니다. 상대의 미소 하나로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상대의 미소로서 내 일생을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언어를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언어야말로 구체적 우리 감정의 소통로죠. 그래서 언어는 출현한 겁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에서. 그럼 침판지나 다른 명장류도 언어가 없느냐? 그건 의사소통의 소리기는 하지만은 이어서 언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침판지나 많은 동물들은 카나리아 새는 침판지 같은 단어를 할 수가 있어요. 훈련을 하면. 근데 문장 레벨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외마디 소리 지르고 우리가 동물로서 우리도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뭐 앞뒤를 밟아보세요. 악하죠. 그 다음에 뭐 놀라면 뭐 억하죠.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억후야 하죠. 하죠. 이게 다 동물로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건 다 동물이 갖고 있어요. 그거는 단어입니다. 짧은 그냥 그거. 언어가 지금 이야기하는 언어라 했을 때는 핵심이 구성적으로 돼야 됩니다. 문장은 단어를 연결하는 겁니다. 단어를 연결했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this is pen, is this pen? 주어 동사 바꾸면 의문형에서 서술형으로 바뀌잖아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액센트 연으면서 우리 감정을 실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뢰 출현에서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은 뭐냐 하면 문장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마디 소리가 아니고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순서별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정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고 그다음에 한 단어 속에 있는 음소에다가 액센트를 붙이는 그 순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다르고 다르잖아요. 잘했어. 비울 수도 있고 동일한 말인데 다르잖아요. 우리는 캐치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언어의 구성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언어가 우리 사고를 구성합니다. 이 고급 사고를 언어가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성적이란 말이 가장 핵심입니다. 동물은 이 구성하는 능력이 그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영역을 빨리 말씀드리면 베르니카 영역에서 소리하고 의미를 결합합니다. 바람, 사랑, 가을, 사람 이름 모든 게 이제 소리하고 의미가 결부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문학적 사전이라 그래요. 포로노지칼 렉시콘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문자를 보면 예를 들면 사과하면 사과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머릿속으로. 그 사과라는 단어하고 사과 이미지가 있잖아요. 시각적 이미지하고 사과라는 시각적 기호 이미지가 결합하는 걸 뭐라 하면 시각적 사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각적 사전, 그다음에 소리의 음가에 대한 청각적 사전, 요 두 사전이 언어 출현에 먼저 선행이 됩니다. 거기 어디서 나오냐면 베르니케 영역에서 바로 이 음가가 의미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이제 가장 요약해 놨는데 보시면 그래서 이쪽에서 베르니케 영역 그 부근하고 연결을 해서 단어하고 의미가 결합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브레인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발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럼 발음으로 나오려면 혀가 움직여야 되고 입술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운동 출력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운동 출력 쪽으로 하는 게 저쪽에 노란 쪽에 있는 브로카 영역입니다. 저 브로카 영역은 1800년도인가 그 불란스에 어떤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발음을 딱 요밖에 못해요. 탄 요 발음밖에 못했어요. 다른 지능은 다 아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부검을 하고 브레인을 적출해 봤더니 바로 이쪽에 왼쪽에 이쪽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지금 노란 저쪽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발음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브로카라는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브로카 실어증이라 그래요.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고 있으면 답답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 딱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적당한 단어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얼굴 표정이 보여요. 그 자기가 단어를 못 찾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초기 때 진행되면 실발음증이 되고 초기에 발음이 안 됐다가 의미는 다 이 사람 내부적으로 알아요. 표출은 안 되죠. 그러면 손짓 발짓을 할 수 있어요. 얼굴 표정으로. 그 다음에 발음이 부실해지고 두 번째는 실단어. 단어를 찾는 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실문법으로 가요. 실문법으로 가면 내가 너를 때렸다 할 때 주어하고 목적어를 구별을 잘 못해요. 문법까지 해송이 돼요. 근데 노란색이 브로카 영역이고 저쪽이 잘못되면 브로카 실어증, 발음에 관한 겁니다, 주로.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 긴 파이버, 저게 뭐냐면 궁상다발이라서 브레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소리의 음가하고 발음하는 운동기관을 연결해주는 브레인 안에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저 고속도로가 우리를 중얼거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단어 암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북었던 BOOK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한번 하면 귀를 가다가도 의식 안 해도 그게 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문 루프라 그러는데 그 루프가 저 위에 있는 그 진한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고 주문을 하고 이래 하는 것도 저 루프를 타고 갑니다. 무한 반복을 하면 저게 굉장히 힘이 있어져요. 오케이? 그 다음 베르니케 실어증은 말은 유창하게 해요.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가까이서 들으면 횡설수설이에요. 주어 동사 목자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의미는 하나도 없는데 발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더 심각한 언어 장애인데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말의 내용도 몰라요. 또 들은 내용도 몰라요. 네, 그 두 가지가 실어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제 요게 그 베르니케 브로카 실어증하고 위로 올라가면 운동 피질 1차 운동 영역하고 그 프리모터 영역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올라가면 언어 영역하고 링크된 저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들은 대로 행동을 못 해요. 너 가서 책을 갖고 와라 이야기를 하면 그걸
책을 갖고 와라는 의미를 알아도 그걸 행동으로 표출을 못해요. 알아도 행동으로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내가 걸어가고 싶다고 행동을 내고 싶어도 그 행동이 내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브레인을 공부할 때는 감각 단계, 그 다음에 의미 단계, 그 다음에 의미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0ms 내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잘못되면 그게 다 부작용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자를 보여줬는데 보고 읽을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없는 것도 있고 자기가 받아 적을 수는 있는데 손으로 쓸 수는 있는데 쓴 문장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 언어 장애는 행동 장애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는 거. 말이 그대로 하면 저주의 말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작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주를 하면 언어로 들리잖아요. 소리 들리면 그게 행동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은 참으로 해야 돼요. 네. 반드시 피해야 되는 말은 저주 섞인 말은 하면 안 돼요. 인류 역사에서 그걸 금했죠.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불쑥 나오면 진짜 그거 안 나오도록 핵심이 그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저 안에서 우리의 행동하고 회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면 시각으로 가는 이쪽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말을 할 때 전화할 때 보면 앞에 사람이 없는데도 그거 알아서 막 손을 흔들잖아요. 가잖아. 뭐가 알아서 막 일하잖아요. 손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프로세서하고 이 앞에 있는 사람처럼 이 손 동작이 나가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손 움직임하고 시각은 링크되어 있습니다. 내 대전에서 서울 전화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내 브레인 속에서 이미지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는 손으로 한다. 이게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른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침판지는 호독 가는 걸 배우는데 뭐 몇 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한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보면 뭘 할 수 있다. 하는 걸 주로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면 왜 할 수 있는가? 그게 손가락하고 이쪽의 시각 이미지가 그냥 결합됩니다. 그 영역이. 오케이. 저렇습니다. 우리 브레인 혈관입니다. 리얼로. 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혈관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이 브레인에서 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인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가 모았는데 말씀드리면 아까 했던 베로니카 영역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처음 배웠던 모든 단어는 무의미했죠, 우리한테. 그러나 반복을 하면서 의미가 생겼죠. 무의미한 단어를 반복할 수 있는 하이웨이가 아케토 파시큘레스라 개인적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되면 위에 피질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양상을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시면 저 5가 밑에 빨간 거가 롱레인지로 연결되어 있고 위에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올라오는 저 영역에서 주로 언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빨간 거는 무의미한 단어를 음절을 쫙쫙 우리가 그렇게 연불이 가능한 겁니다. 중얼중얼거리죠.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혼자 중얼거리잖아요. 중요한 단어를.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단어를 계속 장악하고 있어야 다른 기억 영역하고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처리하는 좋은 방법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속으로 자꾸 되뇌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하게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 언어학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그걸 마음속으로 되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저 빨간 누프가 계속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초록색 누프 쪽하고 노란색 누프도 자극을 하게 돼갖고 위로 올라가서 대뇌 피질에 내가 기억했던 이전에 10년 이상 공부했던 그걸 링크시켜 줍니다. 리얼 그 브레인 사진에 보면 이렇게 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퀴트라 그러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듣는 쪽은 어떻게 됐냐면 저쪽에는 좀 리얼한 자료인데 저게 속기뼈입니다. 우리 중이에 속기에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가 있습니다. 저 등자라는 게 이렇게 발 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 보시면 가운데 있는 조 뼈들이 거의 한 1억 년 이상 진화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게 뭐죠? 우리가 언어에서 듣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혹시 물가에서
물 속에서 잠수하고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친구가 바깥에서 부르면 잘 들리나요? 안 들리죠, 잘. 그 왜 그러냐 하면 바깥에서는 공기잖아요. 물은 액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밀도차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음파가 수면에서 반사돼 갑니다, 대부분. 자, 그 현상이 사실은 우리 귀에도 있습니다. 이 안에 림프가 하는 액체로 차 있거든요. 그 다음 고막 위까지는 기체잖아요. 공기잖아요. 공기에서 기체에서 이 림프가 나는 액체로 그 음향 에너지가 전파가 돼야 되는데 다 반사가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러한 뼈 구조가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20배 압력을 높여줍니다. 힘으로 실었다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 인간의 귀에서. 그래서 언어도 이제 그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저는 꼭 소개하고 싶은 자료인데, 최근에 이제 이 2015년도에 난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의 언어에 관련되는 브레인 부위를 전체 다를 해부학적으로 하나하나를 찾아봤어요. 예. 자극을 좀 찾아냈는데, 그걸 연결한 전문 논문에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 갖고 관여되는 브레인 영역이 21곳이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잘하기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저 21곳을 전부 다 훈련시켜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말하기인가 하는 그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말은 말하는 화자의 화술이 아니고 청자의 심리학이다. 그래서 말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갖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게 저 전체다입니다. 이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는 말은 그래서 게임이 듣는 사람이 이기도록 해주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든지 좋게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은 대화는 게임의 룰이 스포츠 게임하고 정반대라는 거예요. 인간 하는 모든 행위 중에 대화의 게임의 룰은 내가 져야 이기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능숙한 화술을 훈련을 했다 해도 이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이란 발음을 하면 이 단어가 화살처럼 나가고 나면 내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역은 상대라는 거예요. 관역이 꼽혔냐 안 꼽혔냐 이 문제지. 예. 그러면 그 전체를 결정하는 거는 대화를 결정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뭐냐 하면 듣는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브레인 전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보죠. 말을 한다는 거는 얼굴 표정을 보죠. 그럼 감정이 들어오죠. 얼굴 표정으로 보고 대화를 하면서 일단 대화가 된다는 거는 벌써 그 사람한테 그 사전이 3개가 준비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풍부한 시각적 이미지, 사물에 대한 정보,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그 발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비주얼 렉시콘, 시각적 사전. 그 다음에 이쪽에 청각적, 포노로지컬 렉시콘. 그 다음에 어쨌든 내가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액센트를 주고 주어 동사 목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운동이잖아요. 혀, 턱, 입술의 운동인데 이걸 관장하는 영역이 이 하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인페리어 프론탈 코텍스라고 그러는데 이 하전두엽하고 또 한 영역이 어디냐 하면 프리모타라는 영역인데 이 프리모타라는 게 뭐냐면 모타라는 게 운동이고 프리라는 거는 운동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운동을 조절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조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쪽 머리 쪽하고 우리 바디 쪽을 2개 구분합니다. 그래서 머리 쪽 운동을 조절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프리모타 벤트랄 배 쪽, 그 다음에 바디 쪽 운동, 손발, 몸통 운동을 조절하는 걸 프리모타 도자리라 그래요. 등 쪽이라 그래요. 근데 언어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몸통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언어는 이 얼굴하고 입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프리모타 벤트랄이 관장을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관장을 하냐면 이쪽에도 미리 만들어진 사전이 있어요. 그게 무브먼트 사전이에요. 움직임의 사전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걸 하다가 화가 났을 때 어느 말에다 액센트를 줄 건가? 그걸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에서도
내가 냉장고에 물병을 갖고 온다, 물컵을 갖고 온다 할 때도 냉장고 문을 연다, 당긴다, 물컵을 한다. 이 모든 때 윗팔, 아랫팔, 팔꿈치, 팔목, 손가락 이 각각의 운동의 그 힘의 세기, 각도 요 모든 정보가 바로 이 프리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걸 미리 만들어진 기본 요소를 어떻게 배열하는가, 순서대로 나열하는가가 핵심 문제잖아요. 그 배열하고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뒤쪽에 있는 그걸 작업기억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있는 게 배외척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작업의 순서, 그걸 순간적으로 연결합니다. 또 얼마나 이게 이쪽에 정밀하게 되어 있나 하면 그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피치하고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하는 영역은 보완 운동 영역, 저 위에 보시면 위쪽에 큰 사각형이 SMA라 되어 있습니다. 서브리멘탈 모터 에어리아에서 말을, 짧은 말은 괜찮은데 긴 말, 대화나 이런 걸 하려면 인간은 첫 번째 뭐냐면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작동해 줘야 돼요. 네. 이게 엔진이 꺼집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조금만 이렇게 어리가 상하면 그냥 며칠간 입 닫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일, 이거는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최근에 언어에서 드러나는, 프론탈 어슬렌트 트랙이라서 FAT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 최근에 아주 핫 이슈입니다. 그게 스피치를 할 때 끊임없이 내가 말을 하도록 욕망을 일으켜주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할 때 그 어른들이 말을 툭 끊어버리고 뭐 무시해버리고 나면 걔들이 입이 쑥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점점 주눅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안 좋아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는 말을 하고 싶은 욕구라는 걸 키워줘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웬만하면 말 안 하잖아요. 뭐 힘들면 안 하잖아. 특히 심정싸움 안 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걸 보면. 그래서 말을 하게끔 하는 신경무드가 있는데 그걸 끔히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야기를 빼뚫으면 안 되지. 네, 내가 누구로 박물관 이야기를 해버리면 빼뚫어 오는 거잖아. 그런 원리들이 저 속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저 밑에, 왼쪽 바로 밑에 있는 게 TP라는 영역인데 저게 템포럴 폴입니다. 척도 거기인데 저거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 모든 이미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각적으로 본 이미지들하고 거기 위로 가서 어디를 하냐면 AG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앵굴러 자이러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 영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념을 만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많은 이미지들이 저 TP 영역하고 AG 영역이 결합이 되면서 저쪽에 미디알 롱지투드널 파시쿠루스라는 엄청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걸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우리가 받는 형태를 되풀이해서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 사과도 여러 종류 사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종류 본 사과, 과일의 사과라는 범주가 만들어집니다. 그 범주의 내용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척도엽 끝하고 저 앵글러 자이러스하고 결합을 해갖고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창문입니다. 저 개념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가 본 정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걸 보고 다양한 과학 정보를 만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개념이 제도된 쪽으로 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가 다르거나 정치 신념이 다른 사람은 개념이란 창문이 반도 쪽에 나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 토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정치 토론 하지 마라 말이 뭐냐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는 창문이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 개념이 만들어지는 데가 템포럴 폴하고 앵글러 자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저 속에 전체가 언어가 저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거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어라는 것도 감정, 행동, 언어는 함께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언어의 감정적 측면을 따지면 저렇게 아주 올라갑니다. 아까 했죠. 통증, 고통, 고뇌. 그럼 고뇌라는 것은 심리적 거대한 숲이거든요. 이 거대한 숲이 그 사람의 심적 상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어가 대화를 잘하려는 거는 깨달음을 얻는 만큼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대화를 잘하는 거는 한 상대의
심적 상태에 관한 문제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고통을 받았고, 또 통증을 느꼈고, 어떤 고뇌를 하고 있고, 이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대화는 결과고, 그 대화에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된 그 원인, 그거는 생리적 문제가 많아요. 그까지 다 꿰뚫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제가 최근에 강의한 내용인데, 브레인 전체에 저렇게 요거는 뭐냐면 우리 브레인 끝에서 본 브레인 전체 영역들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브레인이 밝혀낸 이걸 브로도만 맵이라는데 한 100년 이상 연구가 됐습니다. 브레인 각 영역이 하는 건데, 저 보면 굉장히 큰 영역 있죠. 저 이렇게 이렇게 반원 색이 있는 게 시각입니다. 그럼 저 중간에 가면 LIP라는 게 뭐냐 하면 저게 어텐션 하는 겁니다. 시각적 주의를 하는 겁니다. 저런 것들.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밑에 보면 ATL, 안테리오 템포럴 로브라는 이만큼 큰 거 있죠. 저게 뭐냐면 사회적 정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거하고 저쪽 가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안으로 잘랐을 때 내용입니다. 요거 하나 멘트 드리면, 저쪽에 보시면 앞쪽에 가장 큰 사각형이 있죠. 저게 뭐냐면 미디알 프리프론탈입니다. 그럼 뒤쪽에 보면 가장 큰 게 PC라 되어 있죠. 이 두 영역이 연결된 게 디폴트 모드입니다. 멍 때리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약간 관련되는 겁니다. 저 디폴트 모드가 우리가 자아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적 상태 속에는 나라는 게 그 속에 가득 있습니다. 내 상태.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심적 상태는 본인의 기억을 전부 다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PC라는 영역이 우리가 지난 모든 했던 기억을 엿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전적 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간단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면, 우리가 브레인에 신경세포, 뉴론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저 큰 세포 옆에 초록색 세포 있잖아요. 쪼매는 초록색 세포들이 글리아라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글리아라는 세포인데, 이게 그 면역세포 일종입니다. 대식세포가 브레인 속에 있는 대식세포 같은 게 적은데, 뉴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심적 상태는 또 면역 반응하고 관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시스템이 교란이 됩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자료가 있다면 보여드리는 겁니다. 레퍼런스에서 보세요. 저게 먹으면 우리가 면역 작용 같은 것도 심적 상태를 만드는 게 면역 반응이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언어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내부하고 관계 있습니다. 속이 편해야 좋은 말이 나오지. 맞잖아요. 속이 편하다는 말은 뭐냐면 먹는 음식물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 보시면, 요거 있는 자료가 아주 특이한 자료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글루코스가 연결된 갈락토스나 글루코스, 만노스 이런 게 되는데 그 분자 구조를 찍은 겁니다. 지금 보입니다. 소장 육모에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면역 시스템인데, 저거는 뭐냐면 우리 소장에 그 면역 세포들의 센터가 있습니다. 저게 소장이잖아요. 보면 한 2cm쯤 되는데, 저 하얀 반점 있죠. 저게 T세포, B세포, 수지상세포, 자들이 대기병으로 있습니다. 우리 창자 이쪽은 엄청나게 많은 면역 조직들이 창자에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가 그 내부, 내장에 대한 모든 상태,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했던 미주신경하고 자들하고 전부 다 협연을 합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하고 브레인 시스템이 협연을 해갖고 실시간으로 우리의 가장 바탕에 있는 신체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 신체 내장 상태가 느낌의 바탕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 템포럴 폴 있죠. 아까 했던. 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고 사회적 정서의 일부가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좀 프론탈 폴인데, 이거는 우리가 장기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마음, 언어, 이 모든 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하는 거는 각자가 하는 장기 목표 하에 실행 파일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대충 마무리해드리면, 아까 보였던 언어는 궁극적으로 심적 상태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 20곳 영역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하고 관여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잘한다는 거는 좀 평생 훈련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감정 차원에 늘어오면 조금 방법론이 나왔던 게 그걸 기술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화도 기술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접근이
돌파구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언어에서 대화에서 기술적 측면은 뭐냐 하면 그러겠죠. 먼저 상태를 모든 게 상태니까 상태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태인가, 사실 레벨인가, 감정 레벨인가, 의미 레벨인가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기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언어에서도 기술적 접근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호 박사님의 두 번째 강연 재밌게 들었습니다. 언어와 관련된 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강연도 그렇지만 지난번 강연도 그렇고 다양한 사진 그리고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박사님이 직접 그리신 것 같은데 이런 그림들을 많이 쓰시는 이유도 있을까요? 직접 그려봐야 네. 기억에 남고 의미로 바뀝니다. 아, 내가 손수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려봐야만이 이렇게 기억으로 의미, 느낌이 결부가 되죠. 아. 그러지 않으면 브레인은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가장 효과적인 거는 브레인 단면 구조를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뭐 1년 정도 브레인 공부하지 마시고 단면 한 3개만 네. 정확하게 한 그 속에 있는 해부학 구조 한 2, 30개 하고 단면 구조 3개만 정확하게 심으면 네. 저는 심는다 그래요. 네. 이식하는 것 같아요. 아, 수술하듯이 이식을 해야 우리가 의식이 바뀌고 이후에 바뀌는 거지. 그냥 들어갖고 하는 거는 액정에서 햇빛이 반사되듯이 우리가 액정에 먼지가 앉으면 불 훅 다 날아가시 다 날아가 버려요. 네. 심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시간에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이 모든 게 감정이든 언어든 상태라는 거, 상태. 일어나는 것, 네. 일어나는 상태일 거. 네. 그 일어나는 상태는 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 일어나는 포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최고의 마지막 그 라스트 프론티어는 의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지의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